나간다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어느덧 이 무더운 여름도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삼복 중 두 번째 복날인 중복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은 각자 보양식은 잘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절기가 중복인데 아직도 장마가 끝나지 않고 올해는 유난히 우리를 더 붙잡는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기나긴 장마도 이겨내 봅니다. 이 끝이 안 날 것 같은 장마도 언젠가 끝이 나겠죠. 그리고 우리 수원 축구의 어려운 날들도 곧 끝이 날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이 지치는 시기에 더욱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늦은 밤 함께 해주고 계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무승요정 무요 건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를 이기고 싶어하는 청주 사는 털보개랑 강윤입니다. 네, 청주 사는데도 청주를 이기고 싶어하는 청사계 강윤님까지 또 어김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지난주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유난히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무편집 본이 거의 1시간 40분이었어요. 네, 맞아요. 일단은 그 분량 때문에 편집된 내용들이 많은데 항상 네. 이 부분은 패널분들께 죄송한 마음이고요. 제가 요즘에 현생이 좀 바빠가지고 편집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업로드 일정에 좀 맞추려고 급하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검수를 제대로 못해서 중간중간에 미흡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들어주시는데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재밌는 게 아산베코 현상님이 같이 나와주셨잖아요. 근데 아니 그 다음날 이제 업로드된 걸 보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 40분이나 덜어내셨어요? 이러는 거야. 놀라더라고. 아니, 본인도. 덜어내는 것도 덜어내는데, 멘트 네. 치실 때, 그 선이 넘어갈지 말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셔가지고. 아슬아슬해서 편집하는데 좀 그- 고생했습니다. 아산베코님 그 스피커에서 술 냄새 난다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확인했는데 술 드시고 오신 거 음주 팟캐스트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종종 저희 또 합류해 주셔서 또 좋은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서울역 8800님 또 5,000원 후원해 주셨는데 이거 저희가 이제 좀 죄송해요 이거. 예, 좀 죄송한 그러니까요. 마음입니다. 예.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항상 그 댓글에다가 경기장에서 뵙고 작은 것이나마 저희가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음에 경기장 오시면 꼭 아는 척 부탁드리고, 이제 매번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주시는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청주와 더불어 부천전까지 이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이었죠. 청주전. 저희 패널분들 모두 참여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무효가 미소를 짓고 있는데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간만에 다녀오셨는데 무승 징크스 깨지 못하신 건어스님부터 감상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직관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요. 네, 자괴감 드셨고. 예, 일단 청주가 아예 이길 생각이 없다는 듯 내려앉아서 수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뚫어내지 못했잖아요. 팬들이 그토록 새로운 공격 자원을 원하는 이유가 잘 드러났던 경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팬들이 원했던 공격 자원을 또 한번 생각나게 했던 경기였다.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요. 강효님도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청주 사람으로서 청주팀을 원정팀으로 만든다는 기분이 참 묘했고요. 만약에 만난다면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청주가 승격해서 1부에서 만날 줄 일부에서. 알았는데 수원이 마중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마중 나온 겁니까? 네. 네, 하여튼 그날 제가 경기 같이 옆에서 보는데도 계속 뭔가 좀 설명하기 힘든 감정을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네, 맞아요. 네. 그때도 말했지만 어쨌든 그 청주 시민의 염원 중 하나가 프로축구팀 창단이었고 저도 그랬던 모임들에 가끔 기웃거린 적도 있고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충북 청주 FC라는 팀이 굉장히 소중한 팀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 팀을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겨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저도 감성적으로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그 청주의 준비가 그 건호스님 말씀대로 우리보다 더 잘 돼 있던 경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기 초반에 그 팀의 주장이자 수비의 중심인 이한샘 선수가 팔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어쨌든 끝까지 실점 없이 버텼다는 건 우리의 공격이 무딘 것도 분명히 있지만 또 청주가 더 좋은 경기, 준비한 대로의 경기를 해냈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만 더 보태면은 이한샘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된 거는 우리 수원 입장에서는 호재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도 공략을 못했고 경기 끝나면은 청주 선수들 다 쓰러져 있는 거 보면서 아, 청주가 더 간절했던 거 아니었나라는 좀 네, 생각도 맞아요. 예,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수원이 내려앉은 상대를 쉽게 공략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3백을 사용하는 팀의 약점이자 또 충북 청주의 취약점 중에 하나인 좌우사이드를 수원이 적극 활용했는데요. 직접 돌파도 하고 뒷공간을 활용한 패스 등으로 청주의 이 좌우를 흔들었지만 그것을 좋은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수원이 이날 경기에서 총 11번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유효슛이 단 한 차례밖에 없었거든요. 경기 후에 변상환 감독이 세밀함의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슈팅 숫자로도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족한 세밀함은 패스 지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미드필더에서 공격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퉁가라와 강현묵이 더 앞선에 있는 선수인 김주찬, 뮬리치, 김보경에게 전달한 패스 숫자가 총 5회입니다. 빡빡한 상대 수비를 뚫어낼 이런 세밀함과 패싱이 부족했고 공격 진영에서 패스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슛을 잘 못 만들어내고 그래서 경권 수비를 허물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공홈 영상, 빅버드 마지막 영상을 보니까 변성환 감독님이 네. 상대가 5백을 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 전반전 경기를 다시 돌려봤는데 전반전에는 4백이었거든요, 청주가. 그래서 네네네. 마치 천안전 전반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강현묵 퉁가라 선수가 상대 맨투맨으로 인해서 진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전반전에는. 근데 이제 네. 청주전이 천안전과 좀 다른 게 있었다면 천안은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전반에 오버페이스로 인해서 후반에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났던 반면에 그렇죠. 청주는 90분 내내 에너지 레벨을 잘 유지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더 힘들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제 추측인데 올 시즌 빅버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싶어 했으나 이게 옵사이드로 골이 취소되면서 좀 스스로 네. 말린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방금 말씀해주신 골 취소가 경기력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이날 심판의 판정 성향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오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판정 성향이 이 부분 각자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심판 판정은 항상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K리그가 몸싸움에 관대하고 또 특히나 2부 리그는 몸싸움에 더 관대하다 보니까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또 카드는 되게 아끼거든요. 맞아요. 너무 아껴요. 네. 심판이 좀 경기를 망치는 경우는 뭐 프리미어 리그나 타 상위 리그에도 종종 있으니까 이런 걸로 뭐라 할 네. 수는 없는데 일관성이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좀 일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판정이. 지금 말씀하신 일관성이라는 게 저희 시즌 첫 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두됐던 문제여서 참 이게 언제쯤이나 개선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강유님은 이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표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2024 시즌 충북 청주 FC가 범한 파울은 292개입니다. 이건 리그 1위의 숫자예요. 1위예요? 네네. 파울 범한 횟수가 리그 1위입니다. 경기당 평균 13.9개로 당연히 이 부분에서도 1위고요. 1위고, 예. 네, 파울이 많다 보니 받은 경고 횟수도 43회로 리그 1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제가 퇴장 횟수를 못 찾아봤어요. 근데 퇴장 횟수는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즉 경고는 받지만 얇게, 퇴장을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로도 이해할 수 있어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 수비 관련 지표들을 쭉 보면 태클도 리그에서 가장 많이 하는 팀이고 공중 지상 가리지 않고 경합도 리그에서 가장 많이 하는 팀입니다. 이 지표들을 해석하자면 아주 거칠게 수비하는 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경향은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그렇죠. 청주가 기록했던 파울이 총 17회입니다. 수원은 9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거의 두 배네요. 감상으로는 불리지 않은 파울도 한 5회 이상 되지 않나. 맞아. 네.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청주가 기존에 해오던 대로 특히 이제 수원을 맞아서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거칠게 경기를 이끌어 갔습니다. 평균이 13개인데 우리랑 경기에서 17개의 파울을 범했으니까요. 근데 경고는 또 단 2장이었어요. 네, 너무 아끼더라고요. 이런 반칙성 행위에 대해서 심판 판정이 좀 관대하다 보니까 만들어 가려는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거칠게 수비하는 청주에게 그 판정 성향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판정의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느낄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건호스님도 같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분노했던 부분이 두 번째 골 취소 장면이었죠. 그 이전에 더 위험한 반칙 행위들도 인플레이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칙이라 보기에 아주 좀 애매한 장면을 반칙으로 판정하면서 골 취소를 선언했고 지미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뜨겁게 달라올랐던 경기장 분위기가 선수들도 확 에너지가 올라왔을 텐데 짜게 식어버리면서 수원이 아주 어렵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여담으로 저희가 지난 시즌 말부터 광등된 이조한 시즌 내내 상대방에 대한 안티콜이나 심판 판정에 대한 콜을 서포터즈에서 되게 자제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안 하는 편이에요. 예. 예, 이번 충북 청주전에서 오랜만에 그 심판에 대한 안티콜이 그냥 경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나와서 이건 진짜 비단 우리가 수원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느낀 게 아니라 팬들 그 자리에 있던 14,000명 가까이가 모두 억울해할 정도의 어떤 판정이 이어졌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그 타팀 팬들이 보시기에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 심판 안티콜이죠. 그 심판 눈 떠라라는 그 구호가 있잖아요. 그게 그 리딩 코어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그냥 박자를 수원 블루잉 하려는 거를 관중들이 이제 아무래도 욱하고 화가 나다 보니까는 시키지 않았는데 관중들이 스스로 그런 구호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만큼 좀 분노가 극에 달하지 않았나 또 그런 장면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날 선수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공만 갖고 있으면 빠르게, 그러니까 발목을 보면서 태클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파울 자체, 그러니까 퇴장을 안 당하면서 파울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청주팀의 전술 컨셉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런 그러니까 관대한 성향으로 인해서 선수들 부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다룰 얘기긴 합니다만 강영목 선수도 겨우 2경기 뛰었는데 부상이에요. 저희가 이 2부 리그 특히나 이 몸싸움 너무 관대하고 파울 잘 안 불어주는 이 성향 때문에 선수들이 너무 많이 다치는 것 같아서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근데 이게 박상혁 선수도 2경기 만에 잃고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영국 선수들에 대한 집중 견제나 이런 것들을 구단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뭐라고 하죠? 축구 관련 뭐 해설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심판이 선수 보호를 못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K리그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지 않은지. 코멘터리에서도. 예, 네. 그렇죠. 아무도 왜 심판 판정이 너무 관대하다 혹은 과열시키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왜 아무도 하지 않는지 좀 의문스럽긴 해요. 좋은 지적이네요. 예. 좋은 네, 지적이네요. 그 부천전이었나요? 그 해설 중에 현영민 해설이 빨리빨리 불지 않으면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는 정도는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는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음업이죠. 지적이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예. 거고. 축구인이나 구단에서 이걸 얘기를 해야죠. 왜냐면 K리그 뛰는 선수들이 결국엔 대표팀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그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 대표팀의 전력도 깎이는 거기 때문에 심판이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선수들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건어스님이 잘 말해주신 게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앞두고 염기훈 선수 폼이 엄청 좋았잖아요. 맞아, 갈 뻔했죠. 예. 거의 간다는 시기였고 신태용 감독이 염기훈 선수에게 데리고 간다 그랬고. 만약에 뛰지 못하더라도 네가 베테랑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서 가는 것처럼 됐었는데 그 전 경기에서 이제 부상으로 못 나가게 됐죠. 이런 거 보면 선수 개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악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그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대표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성적을 못 내는 게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심판들 내에서도 자정적인 움직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부 리그가 1부 리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기술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이제 뭐 실제 축구하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좀 기량이 조금 딸리면 파울을 좀 잘하는 거, 뭐 발을 받는다든가 좀 깊게 발을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2부 리그 성향도 좀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좀 심판들이 선수들을 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좀 객관적이고 일관성, 특히나 일관성 있게 선수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컨셉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또 건어스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론이나 이런 좀 분위기 조성하는데 이제는 좀 거론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날 장석환 선수가 포백의 센터백으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이 경기 자세히 보시면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했는데 각 패널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제가 느끼기엔 달랐던 것 같거든요. 각자 장석환 선수 활약상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장석환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경기입니다. 포항전, 우리 코리아컵 포항전 나와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센터백으로서의 가장 기본인 수비적인 안정감을 꽤나 갖추고 있어서 어린 선수가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갖췄구나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주전은 공세적인 입장이었기에 크게 수세에 몰리지 않았지만 그 청주에 몇 안 되는 기회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또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장석환의 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인데요. 그렇지만 이 선수가 빌드업의 기점이 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직접 전방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중앙 미드필더들이나 좌측 풀백 배서준에게 전달하며 공격 작업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 이날 장석환 선수가 기록한 패스 횟수가 이게 아마 패스 성공 횟수만 나오는 걸 거예요. 총 100회인데 그 중에 100회 중에 가장 많은 26회 패스를 준 게 배서준 선수예요. 이는 변성환 감독이 공격을 조립해 나가는 스타일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사이드에서 공격 작업을 선호하는 이 감독의 스타일상 센터백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풀백 위치의 선수에게 전달을 하고 그 선수로부터 공격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다른 지표를 찾아보면 같이 센터백으로 출전한 한호강 선수의 경우도 98회의 패스를 성공했는데 이중 가장 많은 35회의 패스를 장석환 선수에게 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13회의 패스는 이시영 선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풀백에게 보내거나 혹은 우리가 주로 왼쪽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장석환에게 보내서 장석환이 왼쪽으로 보내게끔 하거나 라는 식이었던 거로 판단을 돼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본다면 주로 왼쪽 측면에서 공격이 만들어졌다는 점과 센터백이 기점이 되기보단 좌우 풀백들에게서부터 공격이 시작된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장석환 선수는 이 주발인 왼발을 활용해서 왼쪽 풀백 배서준 선수가 깊이 올라가 있든 좀 내려와 있든 정확한 패스를 전달해 줄 수 있고 거기서부터 공격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은 훌륭히 이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시선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어스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이날 청주가 슈팅 4회, 유효슛이 2회였는데 이게 장석환, 한호강 선수가 수비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청주의 공격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사실 좀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한호강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전방으로의 패스가 없고 사이드로 패스가 나갔거든요. 근데 센터백을 할 때 센터백의 가장 첫 번째 패스 선택지는 당연히 탑을 향한 패스가 맞지만 공간이 났을 때는 미들로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장석환 선수를 보면서 좀 다르게 느꼈던 부분은 강영묵 선수나 퉁가라 선수한테 볼을 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본인이 약간 멈칫하면서 패스 타이밍을 잃어버리고 측면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강유님 말씀하신 대로 변성환 감독의 전술 지시였다고 하면 뭐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런 패스 선택지 하나하나를 본인이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 공격이 전방에서 시작되지 않고 후방에서 계속 볼이 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백동준 선수가 되게 잘하는 건데 청주가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면은 센터백 앞에 공간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러면 그 사이에 센터백이 치고 올라가야 상대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이거는 한호강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후반전에는 백동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풀타임을 뛰어서 의아했고요. 근데 어쨌든 전문 센터백 출신이 아닌 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활약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장석환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전방에 공간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날 때도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사이드로 빼는 걸 봤을 때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건어스님도 그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이렇게 한 선수의 활약상을 두고서도 두 가지의 다른 시선이 존재합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건강한 시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장석하 선수의 플레이가 계속 언급된다는 거는 시즌 초만 해도 주력 멤버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주력 멤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날 청주전 경기 결과를 떠나 잔디공사 때문에 미르로 이동하기 전 빅버드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각자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제가 빅버드에 가면 좀 실감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감상이고 나발이고 빡이 쳐가지고 한 이틀은 수원 축구 관련해서 쳐다도 안 봤거든요. 사실 뭐 독설가다. 사실 뭐 표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라운드 파티 참여하지 못했는데 아마 표가 있었더라면 더 빡이 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빡이 치셨다. 예. 마지막 소감인데 빡이 치셨다는 건호스님이었고요. 네, 이어서 강현님 소감도 궁금합니다. 저라도 좀 감상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해보면 티신데요. 네. 우리가 이제 빅버드에 자리 잡은 이후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결과는 결과고 이 잠시간의 이별이라는 게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긴 했습니다. 올해 빅버드 마지막 경기인데 이기고 떠나지 못해서 정말 분하고 속상했지만 뭐 앞으로 더 많은 승리를 빅버드와 함께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2부 리그에서의 기억은 여기서 접어두고 1부에서의 영광된 기억들로 다시 빅버드를 채워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날 저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정적, 감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마지막 경기에 이제 저희가 보통 앉는 저희 루틴 그 좌석에 앉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고 나왔어요. 마지막에 나올 때. 그래서 그냥 저는 혼자서 내가 이 사랑을 여기에 묻어두고 갈 테니까 다음에 오면 꼭 이 사랑을 꺼내서 펼쳐 보일게 라는 혼자만의 좀 다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날 경기장 가셨던 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마지막을 즐기셨을 거라고 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 빅버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호광 선수가 인생 마지막 빅버드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후에 감정적인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거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일단 한호광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일 교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재외국민은 해외 체류 소집 연기 사유로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이제 전시 근로역이라고 해서 사실상 면제였거든요, 군대가. 그런데 이제 2011년에 병력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3년을 초과해서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한호광 선수는 2022년 3월 달에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하면서 25년 3월부터는 이 재외국민 지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입대를 해야 되거든요. 뭐 김천 상무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김천 상무는 또 27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죽어도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라는 게 아니면 사실상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본인에게 빅버드의 마지막 경기였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승격의 기쁨을 누리고 한호광 선수가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주전으로 우리 묵직이, 북패 묵직이 아닙니다. 강영묵 선수가 제대 후 경기에 복귀했습니다. 뭔가 소년 같은 이미지였는데 더 어른스러워지고 무게감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 경기로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감독님이 바로 선발로 또 내셨고 이 강영묵 선수에게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발로 바로 투입을 했을까요? 네, 그 김천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했던 그 플레이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 미드필더 좋은 지역의 위치에서 공을 받는 모습이나 상대를 등진 상태에서 공을 받아 멋지게 돌아서는 장면들을 보여줬는데 말년 휴가 때부터 팀에 와서 훈련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팀에 이제 적극적인데 그래도 아직은 팀에 좀 더 녹아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선발이 안 맞는 장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여의치가 않고요. 우리가 흔히 미드필더라 부르는 게 이제 최근 국가대표 감독 선임 기자회견 때문에 화제가 된 어태킹 서드 지역 뭐 이런 게 있는데 미드필더는 미들 서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들 서드 지역에서 공을 받아서 상대 어태킹 서드로 직접 공을 달고 진입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라 우리 팀에서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컸는데 지금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 아까 앞에서 언급한 그 심판 얘기
또 언급하게 되나? 짜증나, 씨. 그렇죠. 예. 건호스님도 이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청주전만 봤을 때 이날 74분을 소화했는데요. 청주가 내려앉아서 수비를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고 꿰어내는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가 2라운드에서 안타깝게 부상을 당한 박상혁 선수와 되게 비슷한 역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아요. 네. 아, 참. 네, 어쨌든 몇몇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청주가 워낙 피지컬적으로 강하게 붙다 보니까 전체적인 활약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미미했다. 예. 근데 이번 부천전에는 되게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부상을 당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2경기 했는데 지금 부상으로 좀 장기 부상을 끊었거든요. 참, 아무쪼록 빠르게 쾌차, 빠르게도 아니다. 잘 다 낫고 정말 무사히 건강히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강영무 선수 마킹했기 때문에 얼른 보고 싶습니다. 네. 경기 끝나고 약 1,500명 정도의 팬들이 그라운드 파티, 즉 경기 후 빅버드 그라운드에서 응원도 하고 각자 사진도 찍는 등 팬 프렌들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참여를 못했지만 참 참여하고 싶었던 행사였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이 행사 보면서 어떤 소감을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전의 대답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빡침. 네, 매우 빡이 쳤습니다. 빡쳐서 그라운드 파티を보고 눈에 안 들어왔다. 그냥 암호로 파티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강유님, 이 행사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이번 행사는 우선 팬들이 아닌 프런트에서 먼저 기획한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빅버드라는 장소가 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한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혹자가 말하기를 구 프런트 했으면 이런 거 꿈도 못 꿀 텐데 팬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프런트들이 와 있기 때문에 좋은 행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기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그 투맨 분들과 함께 투맨, 했고, 네. 예, 박경원 단장님도 나오신 걸로 보이고, 또 우리 서포터즈 리딩 그룹인 트리콜로와 함께 많은 행사를 하면서 빅버드와의 마지막을 기념할 수 있어서 참 좋아 보이는 행사였습니다. 지난 팟캐스트에도 출연했던 블루웨이의 현상님이 기수단으로도 참여하셨더라고요. 맞아요.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 보면서 생애 언제 한번 그 빅버드 잔디를 밟아보며 코칭 스태프석에 앉아볼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부럽고 좋은 행사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계신데 왜 그 파라솔 들고 계시는 형님이 계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잔디 좀 갖다 달라고. 과연 제가 약속이 듣고 계실 거거든요. 약속을 지키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청주전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부천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빅버드 마지막 경기였던 충북 청주FC와 비기면서 부천전 우려가 꽤 있었습니다만 보란듯 3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먼저 부천전 보신 각자 감상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전반에 골이 터진 경기였습니다. 언제 얻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페널티킥도 얻어낸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전반에 골이 들어가니까 후반은 아주 수월한 경기 운영을 했고 그것이 대량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우리의 스타일상 선취 득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기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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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한 경기였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팀들이 변성환의 수원을 상대하는 법을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 사실 첫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밀렸어요. 특히나 후반 초반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상대의 처참했던 결정력이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상반된 시선이 나왔는데 독특한 포백 구성 라인업을 냈거든요. 처음엔 전 3백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포백 라인으로 경기 운영을 했고 또 초반에는 실수도 자꾸 꽤 흔들렸습니다. 이날 포백 구성이 왼쪽부터 이기재, 장석환, 한호강, 장호익. 보시면서 왜 이런 선발을 구성했는지 좀 각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감독의 의중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이시영 선수는 사실 로테이션이 필요했거든요. 필요했죠. 네. 그리고 이기재 선수는 안 나오는 게 사실 좀 이상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의구심을 가질 수는 없었는데 2경기 연속 한호강, 장석환 선수를 기용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좀 추측을 해보자면 백동규 선수가 5월달 홈에서 열렸던 경기에서
이른 퇴장을 당하면서 저희가 부천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백동규 선수가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의 발 빠른 공격수한테 상성이 좋지 않는데 그런 걸 좀 고려하지 않았나 싶고, 한호광 선수와의 호흡이 사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제가 뭐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의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술적인 차원에서 장석환 선수가 백동규 선수보다 선발로 나왔다, 이렇게 보셨고요. 강유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지난 청주전에서 우리가 왼쪽 풀백이 많이 전진하는 공격 형태를 보여줬는데, 이로 인해서 이 왼쪽 윙어의 활용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기재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기재 선수는 공을 달고 전진하는 것보다는 특유의 킥과 패스를 통해서 왼쪽 공격을 시도했고, 이게 상대에게 좀 주요했다라고 봤습니다. 이 패스 지표를 보면 또 장석환 선수가 한호광 선수에게는 5회 패스를 건넸는데, 한호광 선수는 장석환 선수에게 총 14회의 패스를 보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청주전과 이어서 왼쪽을 활용한 빌드업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장석환 선수는 또 이기재 선수에게 19회의 패스를 보냈는데, 이 19회는 이날 수원 선수들 간에 주고받은 패스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즉 장석환이 이기재에게, 이기재가 킥으로 김지호나 혹은 아니면 안쪽에 있는 홍원진 선수들에게 연결을 해주면서 빌드업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주 루트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 반대로 우측면에서는 돌파나 짧은 2대1을 활용한 공격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왼발잡이 배서준 선수를 우측면 윙어로 배치를 하면서 안으로 파고드는 플레이를 지시했고, 이게 결국에는 전반 막판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을 적극 기용한 라인업이기도 했지만, 이 또한 감독이 의도한 바가 경기를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 로테이션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고, 전술적인 측면, 즉, 이기재를 활용해서 청주전에 부족했던 그 왼쪽 사이드 공격에 대한 공간 배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공격 구성도 마찬가지로 예상하기 쉽지 않은 조합으로 나왔어요. 김지호 선수는 첫 선발로 나왔고, 이규동, 배서준, 이렇게 3톱으로 가동이 됐거든요. 수비도 마찬가지고 공격도 예상을 깼는데, 왜 이런 조합을 또 들고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부천전 공격 조합에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수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세운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선수는 양측면과 공격형 미드필더가 다 가능한 선수지만, 지난 경기들처럼 우측면이 아니라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좌측면에 배치가 됐고요. 또 배서준 선수도 우측 윙어 자리에 자주 기용되었기에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이 선수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직접 슈팅을 하는 뮤리치보다는 연계에 조금이라도 더 능할 수 있는 이규동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조합이 구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선수들의 두 번째 포인트는 부천의 수비 중심인 닐손 주니어의 느린 발을 공략할 수 있는 빠른 선수들이었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것도 앞에 말했던 전반 막판 배서준 선수의 빠른 2대1 침투를 통해서 닐손 주니어의 반칙을 이끌어냈고, 이게 페널티킥으로 이어가면서 기용이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닐손 주니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건너스님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수비 조합보다 더 의문스러웠던 라인업이었어요. 네, 뭔가 했지. 네, U22로만 공격진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수원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아마 최초지 않을까 싶거든요. U22로만 공격진을 구성한. 공격을 다치는. 예, 그렇죠. 예. 항상 용병이 꼈을 테니까. 네, 그래서 매우 진기한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3일 만에 열린 경기였기 때문에 일부 로테이션이 필요했던 것도 맞지만, 저는 감독 부임 이후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기존 멤버로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청주가 부천보다 수비적으로는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공격수들의 움직임이나 공격 전개가 청주전보다는 매우 매끄러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빨랐고요, 속도도. 네. 그리고 강현님 말씀하신 대로 김지호나 배서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을 다루는 기술이 좋고 또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장점을 고려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부천이 내려서지 않고 초반 강하게 밀었거든요. 특히나 우리 장석환 선수에게 강하게 프레싱을 걸더라고요. 루페타, 맞죠? 루페타. 네. 네, 강하게 프레싱을 걸어서 위험한 장면도 나왔고, 전반전 사실 부천 압박에 고전하면서 경기가 매끄럽지 못했는데, 부천의 강한 압박과 전반전 왜 이렇게 안 풀렸는지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부천이 5백을 들고 나왔는데요. 대부분 5백을 들고 나오는 팀들은 라인을 깊숙이 내려서 수비를 했었는데 부천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오히려 수원이 라인을 못 올리게 했었는데요. 맞아요. 네, 예. 특히나 말씀하신 그 루페타 선수를 필두로 한 부천의 역습이 매우 매섭다 보니까 우리 공격수와 수비수 간의 간격이 평소보다는 넓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의 공격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전방으로 볼이 가더라도 위협적인 장면보다는 다시 뒤로 볼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자주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고 또 중간중간에 천안이 했던 것처럼 우리 미드필더를 맨투맨으로 또 마크를 하고 강하게 마킹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성환의 수원 축구의 맞춤 대응법이 슬슬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파이법이 또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주시죠. 부천은 이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수원의 뒷공간을 노린 롱킥을 통한 역습을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루페타를 장석환 선수와 매치시키면서 피지컬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기회를 맞아요. 만들려고 했지만 이것이 수원으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게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담이지만 제가 K2 3대 용병으로 꼽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한 명 알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의 오두, 오두. 네. 그다음에 부천의 루페타, 그리고 한 명은 경남의 아라불리입니다. 모양새만 괜찮고 골을 못 넣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루물 대전이 벌어졌는데 둘 다 지는 네. 것으로 끝났고요. 어쨌든 이 장석환 선수가 처음에 루페타와의 그 거친 몸싸움에 이 매치에서 좀 고전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경기 내에서 피드백이 꽤 빠르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딪혀서 막으려고 했다가 두 번 넘어지고 나서 그 후에는 먼저 달려가갖고 아예 처리를 빨리 해버리는 쪽으로 택했고 그게 꽤나 유효하게 먹혀서 전반 중반서부터는 우리가 계속 뭘 만들었고 간헐적인 역습만 있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제 부천이 롱킥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했는데 그 롱킥 때마다 한호공 선수의 헤딩 클리어가 굉장히 빛났다고 생각을 해요. 루페타에게도 맞아요. 예. 전혀 밀리지 않고 다른 장면이지만 후반전에서도 슈팅을 헤딩으로 걷어내는 장면까지 보여주면서 이 센터백 두 선수가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면서 부천의 강한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네, 그 전반전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영리하게 상황등에 대한 변화를 빨리 택하면서 또 거기에 적응하면서 잘 위기를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반전 내내 고전하다가 부천이 라인을 이렇게 올렸을 때 이거를 생각을 했었을 텐데 닐슨 주니어를 주력으로 제압한 배서준이 PK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첫 골 장면 준비한 패턴인 듯 보였는데 닐슨 주니어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고 봐야겠죠? 네, 이 전반전 우리의 우측 공격은 배서준 선수를 중심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배서준 선수가 피터 강현무 선수와 함께 2대1을 주고받으면서 뒷공간을 노리는 시도도 계속했고 혹은 네, 공을 달고 맞아요. 가면서도 계속 선수들을 끌어내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어지다가 결국엔 이기동의 리턴을 받아서 박스 안으로 진입했고 닐슨 주니어의 한 발 늦은 수비 시도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경기 전에 부천 구단이 닐슨 주니어 선수와 함께 수원을 도발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도발의 중심이 된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유도해서 더 통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도발의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라고 저는 느껴졌었는데, 킬 더 블루라는 현수막과 그 아래 영어로 win or die, 즉 승리 혹은 죽음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닐슨 주니어가 사진을 찍었는데, 하필 윈이 아닌 다이 쪽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다이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이 사진 하셨죠? 때처럼 페널티를 주면서 다이 해버렸습니다. 다이 하시고 교체아웃으로 쓸쓸히 나가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건너스님 이어서 해주시죠. 네, 첫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확실히 준비된 전술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패스 전개에 약간 좀 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여기에? 예, 그러니까 약간 뭔가 패스를 정확하게 했다기보다 약간 우당탕탕 하는데 그게 수비에 발에 걸리지 않고 어찌어찌 볼이 연결이 됐거든요. 얻어 걸렸다. 네, 네, 근데 네. 이규동 선수가 전방으로 찔러준 패스는 분명히 이도했지만 그 전에 이렇게 하면서 네. 그죠? 운 좋게 전달이 돼서 그러니까 수비한테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패스 각이었는데 어쨌든 운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닐슨 주니어 선수가 거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태클을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고맙게도 태클을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PK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좀 운이 따랐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도발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막으려 했는데 본인이 본인의 그 예언대로 다이하셨죠. 뭐 운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첫 골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선제골을 넣기 때문에 후반전 부천이 라인을 올리면서 좀 저희도 쉽게 뒷공간 노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닐슨 주니어에게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골도 첫 골이지만 두 번째 골도 김지호 선수가 터뜨렸고 세 번째 이규동 선수의 득점도 김지호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 모든 득점에 김지호 선수가 관여했는데요. 김지호 선수에 대한 활약상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했다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기대된다. 이날 김지호 선수가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사실상 MVP급 스탯을 쌓은 거는 맞습니다만 냉정하게 말해서 경기에 영향력을 많이 미쳤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튜브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 뭐 전설의 시작 이런 말을 쓰셨던데 뭐 그분의 의견이니까 그건 존중을 하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주변 선수들이 잘 차려준 밥상을 그냥 먹었다 수준의 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로 인해서 선수도 그렇고 팬들도 너무 과한 기대감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도 약간은 좀 동의해요.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확 선수가 자신감 갖는 건 좋은데 또 확 올라가가지고 또 좀 그런 좀 오버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긴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활약한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축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강유님도 김지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건우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열심히 분석해놓은 게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생각해놓은 게 있으니까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김지호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했지만 경기 보면 측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중앙이나 박스 안으로 적극 가담하면서 공격 전반에서 활발한 모습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공 시에는 측면으로 넓게 벌리면서 상대의 밀집된 수비를 간격을 좀 벌어지게 하는 위치를 잡았고 또 우리가 역습하거나 빠르게 전개할 때는 빈 공간으로 적극 뛰어들면서 수비에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아니면 우리의 패스 선택지를 좀 넓혀주는 역할을 잘 했습니다. 이 추가 득점 장면을 보면 피터의 압박을 통해서 배서준이 볼을 탈취해서 박스로 진입을 하는데 이때 맞아요. 이규동이 가까운 니어 포스트로 자리를 잡자 김지호는 수비 뒤로 돌아가면서 원 포스트로 쪽으로 쇄도를 해요. 네, 영리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네, 그것을 잘 캐치한 배서준의 땅볼 크로스를 가볍게 밀어 넣습니다. 그 밥상을 잘 차려 먹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밥상을 걷어차는 선수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많았거든요. 네. 우리 다른 선수였으면 뛰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팬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직 어린 선수라 저도 경험이 더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좋은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장면이나 위치에다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처리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포지션에 대한 이해는 꽤 있다라고 어린 거에 비해서 느껴지고 또 발이 빠른 것이 또 선수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가지고 성장한다면 우리가 높은 곳에서 경쟁할 때 또 같이 할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짜게 평가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도 그 생각은 하긴 했어요. 차려준 밥상도 못 먹는 선수들이 있는데 맞지. 먹은 것만 해도 밥상 킥하는 어디냐. 선수들. 먹은 것만 해도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건어스님 말에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린 선수들 중에 또 반짝하는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진짜 기대했던 선수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남궁 선수가 있었거든요. 남궁이라고 막 박현범, 하태균 맞아, 이런 있었어요. 선수들이 있을 때 오른쪽에서 굉장히 활약이 있던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게 기대감을 끌게 하고 사라지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고 꾸준히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날 경기하는 모습 보니까는 그 응원가 따라 부르더라고요, 경기 중에. 입모양 보니까. 그래서 또 큰절도 했잖아요, 세레모니로. 맞아요. 스타성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반짝 활약하고 사라질까 봐 우려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매 경기 노력하는 도전자 입장에서 해주신다면 더 대성할 선수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데뷔골 또 이날 MVP 또 활약해 주셨는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수원 공격진의 득점도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날 파격적인 선발 라인업도 그렇고 경기에 U21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의 뭐 4-5명씩 선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영입 발표한 류승환 선수까지 교체 출전시키면서 데뷔를 했는데
이 젊은 선수들의 파격 기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변성환 감독이 기용하는 선수들을 보면 우선 안정적인 기본기를 갖춘 선수를 선호한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 변성환 감독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터치가 좀 잘 되고 또 좋은 패스를 시도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좀 투박하고 저돌적인 선수들보다는 안정적인 기본기를 통해서 좋은 터치와 정확한 패스가 가능한 선수들이 선호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기존의 선수들보다는 본인이 잘 알고 좀 기본기가 잘 갖춰졌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중용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어서 좀 독설가적인 멘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사실은 기대보다는 좀 걱정이 앞서는데요. 지난 팟캐스트 때 살짝 언급했다가 제가 편집해서 날린 내용인데 변성환 감독이 영입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다 본인이 과거에 지도했던 혹은 잘 아는 선수들인데요. 이걸 아주 나쁘게 말하면 현재 금기어가 되어버린 인맥 축구가 되거든요. 네. 그쵸. 근데 뭐 물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게다가 나이도 어린 선수들이라서 미래가 아주 기대되고 또 성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있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언젠가 연패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그렇죠. 선수들이 생각만큼 성장을 못한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변성환식 축구의 맞춤 대응법이 나왔을 때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이 어린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참 우려스럽고요. 젊음의 패기는 물론 좋죠. 그런데 연륜이나 경험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예. 예, 부디 제가 이 하는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으로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윤성, 백동규 선수가 지금 경기에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부상 얘기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조윤성 선수는 또 결장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박주전이었다가 패널분들은 뭐 조윤성 선수나 백동규 선수에 대한 결장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조윤성 선수는 분명 좋은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안정감 측면에서 보자면 살짝 좀 아쉬운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데요. 이 네. 변성환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워낙 이제 공격적이다 보니까 후방에서의 안정감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네네. 측면에서 아무래도 조윤성 선수보다는 한호강 선수를 더 그래서 기용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백동규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호강 선수와의 조합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두 선수가 거의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커맨더형 수비수인 것 같은데 또 발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호강 선수가 나왔을 때는 발 빠른 장석환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술적 이유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주셨고요. 강유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전술적인 이유라는 생각은 같은데 그 설명이 좀 다른데요. 저는 조윤성, 백동규, 한호강 선수는 묶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제가 이전에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빌드업에서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툴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전술상라고. 요즘 또 트렌드가 그렇죠. 예, 네, 왼발 그렇기에 센터백 귀하고. 예. 장석환 선수가 그래서 중용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왼발잡이 센터백인 장석환 선수는 귀한 툴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유지가 된다 치면 남은 한 자리를 놓고 한호강, 조윤성, 백동규가 경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에서 뭐 감독이 판단한 1순위가 선발 출장하는 한호강, 2순위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백동규, 그리고 3순위가 명단 제외되고 있는 네. 조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나눠진 이유는 아마도 코칭 스태프들의 판단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거는 이제 건너스님과 비슷해지는데 수비적인 능력이 최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장석환과 발맞춰서 안정적인 수비를 펼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 한호강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헤딩 클리어에서 상대방 공격수들을 굉장히 압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예. 네, 이런 면이 또 좀 중용받는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왼발잡이 센터백이 중요하니까 황희택 선수를 더 키우고 장석환 선수를 센터백으로 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선수들의 내부 경쟁이 꽤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감독이 잘 이끌어가면 팀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예측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분이 바라보셨을 때는 장석환, 이 한호강 이 조합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두 경기 다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쭉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한호강 선수와 백동규 선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아마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이진 않을 거다. 네. 강유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그 천안전에 이제 한호강, 백동규가 같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한호강, 장석환 조합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한 분 써봤고 거기서 어쨌든 그 역습 과정에서 우리가 실점하는 장면이 분명히 도드라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독이 느낀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호강 백동규 조합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선발 라인업이 도무지 예측이 안 돼가지고 이런 맞아.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맞아. 있고 또 이런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모르거든요. 네. 예. 근데 왜냐면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나쁘게 평가하면 굉장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좋게 작용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선수들 누구에게나 기회가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선수들에게도 심어주고 그것은 이제 가열찬 내부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면도 있고 득과 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것을 잘 득으로 이끌어가는 건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일단 하나는 확실한 건 저희가 시즌 초만 해도 센터백들 뎁스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예. 영입해야 된다 예, 이랬는데. 이제는 누가 안 나온다는 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고민인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뭐 장석환 선수가 이렇게 성장해주면서 또 이렇게 뎁스가 늘어난 거라서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천전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MOM을 선정하지 않고 패널분들께서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혹은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그룹을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지금 젊은 선수들의 활약상이 대단한데 젊은 선수들에게 독설가이시죠. 버너스님이 이 젊은 선수들에게 좀 충고를 해주셔도 좋아요. 조언을 해주셔도 좋고 또 인생 버너스는 선배로서 차갑다. 네,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의 두 답변은 이 답변을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감독님이 공업 영상에서 어린 선수들을 질책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맞아요. 어린 선수들이 필드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군더더기가 본인한텐 보인다. 나는 그런 모습 보이면 기회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고요. 22세 이하 선수들이 프로팀에서 이렇게 많은 출전 기회를 받는 게 정말 흔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내노라 하는 유망주들도 20분, 많아야 30분 정도를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전반은 기본이고 60분, 70분 정도까지 주어지고 있거든요. 출전 시간이. 그래서 이 본인들의 축구 인생에서 지금 이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 시기를 정말 소중하게 보내기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유망주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건어스님이 해주시는 얘기는 좀 뼈저리게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강유님께서는 그 고참 선수들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앞서서 건어스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어린 선수들이 분위기가 올라와서 밀어붙일 땐 좋은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분명히 베테랑 선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참 선수들이 약간은 좀 밀려있는 모양새인데 이 고참 선수들에게도 힘내라고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성환 감독이 부임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해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B팀을 운영하겠다라고 했고 지난 청주전 인터뷰를 통해서 청주전이었나요? 부천전이었나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종성 등의 선수들이 B팀에 있다는 것을 인터뷰로 컨펌을 했거든요. 네, 하셨죠. 예. 네, 그런 이종성 선수면 정말 우리 팀에서는 고참이고 베테랑인데 이런 선수가 B팀에 가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차가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에게 좀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네. 기회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선수들의 노력이 선수들의 자리를 만들어낼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응원하고 있으니 끝까지 노력을 해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수원 축구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K리그 이슈를 조금씩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다소 좀 어렵고 머리 아픈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 팀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로 울산 HD와 FC서울, 아무래도 구단 공식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울산과 부패의 트레이드 딜 파동 사태. 공식 이름이 부패인가요? 그러면 울산도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야 되는데. 준산이요? 아니요, 고양이. 아, 고양이. 울산 현대 호랑이. 아, 죄송합니다. 예, 저 조크였고요. 이 문제가 꽤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얼마 전 울산에서 성명문을 밝혔는데 서울에서도 어제 올라왔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강윤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김천에서 얼마 전까지 활약했던 원두재 선수의 전역을 앞두고 네. 울산 HD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정우영 선수를 영입합니다. 맞아요. 예. 예, 이게 과정이 왜 그런 건가 했더니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이제 나온 내용으로는 원두재 선수가 전역함과 동시에 해외 진출을 알아보고 있었고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우영을 영입했는데 원두재 선수의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원 소속팀인 울산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같은 자리에 주전급 그것도 국가대표급 선수가 2명이나 있게 된 울산은 FC 서울에 먼저 트레이드를 제안합니다. 이 희소성 있는 왼발잡이 풀백, 우리가 왼발잡이 풀백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왼발잡이 풀백 유망주인 울룡타야로 유명한 이일용 감독의 아들 이태석 선수와 트레이드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울산 팬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팀에서 데뷔도 했고 좋은 모습을 보였고 국가대표까지 갔다가 이제 군대 문제까지 해결한 선수를 군대 때문에 예. 아무리 이태석 선수가 희소한 포지션에 유명하다 해도 리그 1위를 달고 있던 김천에서 활약하던 선수가 왔는데 또 군 문제까지 해결된 선수인데 이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쓰는 게 맞는 거냐. 미래까지 있는 선수인데. 네, 만약 원두재가 해외 진출한다면 이게 더 큰 이적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고 당장 출전을 했을 때도 활약이 가능한 자원인데 이것은 울산에게 손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팬들이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전화도 하고 팩스도 보내고 사무국에 막 그랬다고 해요. 난리가 났었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강력한 반발에 놀란 울산 구단이 트레이드를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이것도 진짜 좀 우스운 꼴인데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끌던 울산은 결국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트레이드가 무산됨을 밝히는데 알렸죠. 예. 네, 먼저 트레이드를 제안한 쪽이 상호 간에 협의가 다 끝났다라고 보이던 시점에서 독단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는 게 진짜 좀 우스운 꼴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홍명보 감독이 아무래도 좋아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런던 그렇죠. 세대들, 네네. 그 세대들. 정우영 선수를 굉장히 아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면서 원두재 선수가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 그 당시에는 떠날 거라 예상을 못했으니까 좀 주전 자리에 위협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울산으로는 그 이태석 선수가 옴으로써 그 서령호 선수가 유럽으로 진출한 그 풀백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정우영 선수가 잘하는 건 맞는데 사실 나이가 많잖아요. 네. 많아요. 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풀 시즌을 소화할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무리하게 울산에서 추진한 게 아닐까요? 성급하게. 그래서 이제 욕먹는 거죠. 팬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만약에 딜이 성사됐으면은 누가 더 이득이었을까요, 이게? 윈윈인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태석 선수가 분명히 어린 나이에 이미 리그 90경기 가까이 뛴 유명한 선수고 맞아요. 경험도 네, 잘 쌓고 잘하더라고요. 있는 네. 선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주전이자 국가대표 풀백인 이명재 선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서브로 조현택 선수도 있습니다. 이명재, 맞아. 이명재 있구나. 예. 근데 이제 울산 측에서는 아마도 그 이명재의 적지 않은 나이를 고려해서 조현택과 그 이태석이라는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를 슬슬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에서 한 트레이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뭐 서울은 이게 너무 좋은 트레이드인 게 이태석 선수가 현재 지금 그 주전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에서 밀려난 유망주와 즉시 전력감인 국가대표 3선 미드필더 이것도 구하기 어려운 포지션인데 이런 트레이드는 선수 서울은 당연히 환영을 하죠. 그래서 이태석 선수의 현금이 얹어진 거래로 아마 원두재와의 트레이드가 결정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태석 선수는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서울에서도 밀렸고 미래 자원이지만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원두재는 현재 지금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 울산이 좀 손해보는 트레이드를 먼저 제시를 했던 거로 보이고 그게 팬들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이 영향을 주겠죠. 이태석 선수는 이적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서울 라커룸에서 짐도 다 빼고 구단 직원들과 작별 인사까지 한 상태로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직전 경기에서 명단 제의도 돼서 그 원장 갔던 데서 혼자 서울로 다시 돌아왔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 이미 울산에 머물 곳도 구했었다라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런 선수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또 원두재 선수 또한 서울 구단으로 이적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다
육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부상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엔트리에서 제외 요청을 했고 그래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져서 심리적인 타격이 아무래도 큰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가 배서준 선수하고 이상민 선수가 이제 맞 임대를 하면서 사실은 네. 오피셜이 나기 전에 합류를 했었잖아요, 배서준 선수가. 근데 그렇게 훈련하고 있다가, 야, 트레이드 하기로 했는데 안 됐어. 너 다시 대전 가. 이러면, 배서준 선수 입장이 어떨까?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진짜 네. 좀 많이 심리적으로 충격이 컸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서울도 저는 좀 이 부분에서는 잘못한 게, 이게 네. 저희가 회사를 다녀봐도 알겠지만, 회사로 따지면은 발령이잖아요, 발령, 인사이동. 그쵸. 예. 근데 인사이동은 뭐 항상 카더라가 많이 돌긴 합니다만, 이게 오피셜이 날 때까지는 확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 측에서 야 이거 다 됐어 대표이사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내일 찍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수한테 이미 방을 빼라고 하고 울산에 뭐 방을 알아봐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선수가 그렇게까지 하도록 그냥 약간 내버려 뒀다는 건 서울 구단도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시선이 존재하는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론은 좀 울산 쪽에 좀 집중돼서 좀 질타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유독 울산이 욕을 많이 먹는, 그러니까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건호스님이 이제 사회에서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개인 간 혹은 이 회사 간의 거래를 할 경우에 서로의 조건을 치열하게 협상하고 나서 보통 구두로 된 합의를 먼저 합니다. 네, 그쵸. 이거를 문건으로 정리해서 계약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합의를 하면 그 정도까지 됐으면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한 완성된 거래다라는 거를 이해를 양자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구두 합의에 이르렀다는 건 형식적인 이런 절차만 남았을 뿐 실질적인 계약이 완료됐다는 뜻으로 서로 통용되기 때문에 이 상호간의 합의가 끝나고 계약서에 서명만 남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업체나 개인이 있다면 그 개인이나 업체의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될 것이며 업계에 소문이 나서 다른 곳과의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행위를 울산이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에 건호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선수들도 보내고 서울은 뭐 했겠고 물론 이런 절차를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울산은 상대 구단에게도 큰 손해를 끼쳤고 이적을 준비하고 있던 선수들에게도 아주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도의적인 잘못은 있으나 이는 뭐 프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식의 또 발표를 해서 성명서를 욕을 냈죠. 예. 네, 스스로 셀프로 더 욕을 집어먹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이제 우리와의 일화도 하나가 껴있는데 그렇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고승범 선수가 울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을부터 협상을 했다라고 알고 있고 겨울이 되기 전에 개인 합의가 완료됐다라고 들었는데 박경훈 단장이 이제 12월에 취임하고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딜이지 않냐 하면서 딜을 중지를 시켰대요. 맞아. 그런 이야기 많았죠. 네, 왜냐면 고승범 선수가 필요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딜이고 선수도 뭐 가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울산이 도의적인 태도를 지켜라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서 자기들이 반대 상황에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행위를 하는 거 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운인 그런 네. 행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내로남불.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법적 다툼을 만약에 가게 되면.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울산이 지난번 이제 홍명보 감독이 빠졌을 때도 그렇고 이 성명문 내는 스킬이 굉장히 떨어져요. 진짜. 그 단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단장이 네. 자기 생각을 되게 관철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만약에 누가 써줬으면 이 사람 잘라야 돼요, 프런트에서. 그 정도로 약간 셀프 디스를 하면서 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울산이 충분히 욕을 먹을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과거 사례 보면은 울산의 경우에도 그 아마노 준이 전북을 이정하면서 그 도의적 얘기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비판하신 분은 또 도의적 강조하셨지만 반도의적, 도의적으로 떠나셨고요. 그건 작은 아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강원의 야구도 비슷하게 데려왔거든요. 이번 경우에도 좀 논란이 있었고 강원에서 굉장히 좀 반발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성명분도 그렇고
본인들은 깨끗하다라는 식으로의 그런 스탠스? 요거는 조금 좀 아쉬워요. 리딩 구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울산도. 뭐 리그 2연패를 했고 지금도 선두 경쟁을 하는 팀이 물론 모든 걸 이렇게 도덕적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추태는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추태에 가까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양 팀 다 고전을 겪고 있는데 팀도 분위기가 뒤숭숭할 거고 다운됐을 거예요. 네. 예. 뭐 그다음에 양측 간에서 분명히 이제 감정도 분명히 상하기 때문에 라이벌리도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분명한 건 좀 양측 간 감정이 많이 상했을 것 같다라는 건데 울산과 서울은 또 엄연히 뭐 저희가 인정하든 안 하든 K리그 B클럽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딱히 두 팀 간에 그런 큰 라이벌리는 좀 없었다라고 봤는데 이제부터 두 팀이 맞붙을 때는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3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피 튀기는 이 라이벌리가 또 형성되었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희가 이렇게 다른 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뭐 어떤 악의를 가지고 어떤 팀을 좀 몰아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울산이나 서울 팬분들 계시다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김포, 안양, 전남, 서울 이랜드를 줄줄이 만납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데뷔하고 결과를 꼭 가져와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려운 일정을 앞둔 선수들에게 앞으로 당부의 메시지를 담은 한 줄 평은 아니겠네요. 한 줄 메시지로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스님부터 한 줄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승격 경쟁팀을 연달아 만나는데요. 이번 4연전이 승격의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경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감독님이나 코치진 분들께서 선수들의 멘탈을 잘 잡아주실 거라 믿지만 감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들뜨지도 그렇다고 쫄지도 말고 준비한 대로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세계 최고의 서포터즈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앞만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들뜨지 말고 쫄지도 말고 평상시처럼 준비 잘해서 붙어라 뭐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강유님도 이어서 한 줄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항상 찾아보거나 나오는 영상들 보는 게 그나물의 그 밥이라 저도 이제 충북 청주전이 끝나고 업로드된 구된 영상을 보니까 변성환 감독이 선수들에게 군더더기가 보인다는 말을 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약간 그 밈이 됐는지 어떤 팬들은 김지호 선수가 골 넣고 대활약을 하니까 지호 군더더기 있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뭐 어쨌든 그 활약하는 선수들이 이 큰 응원을 받으니까 약간 해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말들이 뭐 팀보다는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감독이 그런 일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군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선수들에게 아스날의 전설적인 수비수인 토니 아담스 선수의 명언을 들려주면서 한 줄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셔츠 앞에 있는 이름을 위해 뛰어라. 그러면 언젠가 사람들이 셔츠 뒤에 있는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유명한 진짜 명언이죠. 아스날의 전설 레전드. 토니 아담스가 6번 맞죠? 6번의 네. 토니 아담스. 네. 그래서 토니 아담스의 명언. 이렇게 한 줄 메시지까지 들어봤고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원은 젊은 선수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진 않지만 현재까지 변성한 호, 무패 행진으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옳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오늘은 특별한 시 한 편 읊어드리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세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네, 윤동주의 시 길이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생각들과 언젠가 이 장마가 끝날 걸 아는 것처럼 푸른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믿음을 갖게 되면서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군더더기 없는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수들 삼성 모바일, 퓨마, 파브, 하우젠, 비스포크를 위해서 뛰세요. 그럼 도이치 모터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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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더더기 없이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 나의 나의 소원 좋아한다 오직 너만을 사랑해 오직 너만을 사랑해